자, 이번 시간에 설명할 것은 타계정 대체를 설명할 거예요. 타계정 대체. 이 타계정 대체라는 용어는요, 재고자산과 관련이 돼 있어요. 재고자산은 자산이니까 자기 자리가 차별이죠. 그런데 재고자산인 상품이나 제품, 얘는 상품과 들어들 텐데, 상품이 대변 계정에 적혀 있다는 뜻은 걔가 상품이 매출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까 상품이 팔렸을 때요, 회계 처리 어떻게 해요? 라고 제가 물어봤었죠. 그래서 상품이 팔렸을 때, 매출됐을 때 매출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는 차변에 매출 원가, 뭐 예를 들어서 100 이렇게 해놓고 대변에다가 상품 100 이렇게 썼죠. 원래 재고자산의 목적이 판매 목적이기 때문에 판매 목적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판매가 됐다면 대변에 상품 계정이 이렇게 감소하고, 그 다음에 판매된 것만큼을 우린 뭘로 기록했다? 매출 원가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대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다가 대변에 상품이 이렇게 100원 빠져나갔는데 상품이 감소했는데, 이 상품을 갖다가 우리가 차변에 무슨 단체에다가 기부할 수 있잖아요. 기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상품 기증하면 돼야 안 돼요? 경찰서에서 잡아가? 안 잡아가지. 그러면 우리 갖고 있던 상품은 100원이 감소했는데요, 얘를 기부금으로 기부를 했었어요. 그럼 얘가 팔렸어요, 안 팔렸어요? 상품이 이렇게 재고자산이 감소하면 여기 매출원가로 기록돼야 되는 게 우리 보편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팔린 거예요. 다른 계정으로 바뀌었어요. 이걸 타계정 대체라고 불러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볼게요. 이번에는 기부금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지금 노트북을 갖고 있어요, 상품으로. 근데 신입 직원이 들어왔어. 그러면 노트북 업무용으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업무용으로 줄 수 있잖아. 우리가 상품은 노트북 갖고 있는데 직원한테 주는 거는 다른 데서 사갖고 와서 줘야지 돼요? 우리 거 있는 거 좀 주면 돼요. 그죠? 그때 계정 뭐라고 써요? 직원한테 우리가 갖고 있던 상품을 업무용으로 줬어요. 그럼 뭐라고 쓰느냐고요? 복리생비라고 써요. 왜? 직원한테 줬으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거래처에다가 그 회사가 사옥 이전하는 바람에 거래처 사장님한테 노트북 하나 선물할 수 있잖아. 그때는 뭐라고 써요? 접대비 100원 이렇게 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상품을 가지고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계정이 바뀌어서 쓰는 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 타계정 대체라고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타계정 대체는 이제 여러분이 회계 1급에서 아주 많이 보시게 될 건데, 재고자산이 판매된 게 아니라 다른 계정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다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 타계정 대체라고 부르고, 타계정 대체된 이 재고자산은 매출원가에서 빼줘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 판매된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렇게 타계정 대체된 재고자산은 뭐에서 빼주라고요? 매출 원가에서 차감해줘야 돼요. 얘는 매출 원가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른 계정 비용으로 바뀐 거잖아요. 매출 원가도 비용 계정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타계정 대체, 여기 계정들도 다 지금 비용 계정들이기는 똑같아요. 근데 매출 원가는 아니죠. 그래서 매출 원가에서 차감을 해 주어야 됩니다 라는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랍니다. 얘 왜 설명했냐면, 아까 문제 풀어보셨던 56페이지 8번 문제 보시게 되면 거기에 타계정 대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56페이지에 8번 문제. 그 다음에 9번 문제에도 타개정대체란 용어가 나와 있어요. 일단은 타개정대체 문제까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계 1급에서는. 근데 타개정대체 용어 뜻은 알아둬야 되고, 회계 1급에서 완전 타개정대체 용어 많이 사용할 거니까 용어를 알아두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것이랍니다.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5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요게 아마 지난번 전산회계 1급 강의에는 요게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디인가는 있겠지만 재고자산 설명할 때 같이 설명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서 한꺼번에 설명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기말재고자산의 평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는 지우겠습니다. 지워도 돼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설명을 계속 진행하니까 그냥 정신없이 따라오기만 하고 계시는데, 교재도 그렇고 제가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순서 없이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 흐름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상기시켜 드리려고 이거 다시 한번 기록해 놓는 거고요. 기초재고, 단기 매입, 기말 재고, 이 계정은 차후에 여러분이 원가 계산 배울 때 아주 많이 사용할 용어, 계정이기 때문에 지금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처음에 이거 재고자산 들어오면서 여기 한번 써볼게요. 우리 지금 재고자산이라는 파트 수업 시작하면서요, 뭐부터 설명했었어요? 우선 재고자산의 종류부터 설명을 했었어요. 재고자산의 종류에는 상품, 제품, 그다음에 제공품, 원재료, 저작품 이런 거 있었던 것이고, 이 재고자산을 처음에 취득할 때에는 총 매입액이라고 부르고, 단기에 그 부대비용이 발생하면 더해주고,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은 빼주라 그랬었죠. 그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거기에 또 상대적으로 매출원가도 같이 설명해 드린 거고. 그러면 재고자산의 종류를 알았고, 그 다음에 단기에 매입하는 거 계산하는 방법도 알았죠. 그 다음에 상품을 매입했으면 그거 계속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보관하고 있으면 망하겠죠. 장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상품을 팔면 매출원가 계산해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이 상품 계정 하나만 보고서도 여기 지금 흐름이 순서대로 이렇게 좀 넘어가고 있구나라는 거 이해가 되세요? 마지막 뭐가 남아있어요? 기말재고가 남아있어. 그러면 기말재고 금액을 확정해야지 되는데, 기말재고 금액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나요? 얘가 문제인 거예요. 기말재고 금액은 어떻게 확정을 하나요? 자, 이제 제가 시간이 좀 촉박한지라 빨리 물어볼 테니까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알면 금액을 딱 얘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누구한테 질문해 볼까? 저기 혜란씨, 지금 혜란씨한테 제가 지금 우리 회사에 창고에 가서 기말 재고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파악해 갖고 좀 오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창고에 가서 그 기말 금액, 그 재고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갖다가 파악해서 오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회사의 창고에는 상품은 개수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상품의 단가 금액은 100만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면 혜란씨가 기말재고 금액 얼마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겠어요? 크게 옆에 사람 다 들어야 돼요. 100만원. 저렇게 어려운 것도 웃으면서 맞히잖아. 우리는 누구한테 배웠는데 이렇게 잘 맞출까 궁금해지네. 잘했어요. 맞췄어요? 공감해요? 그럼 박수.
그럼 2배 어렵게 이번에는 시험 문제 낼게요. 아니 시험 문제 아니야. 2배 어렵게 한다 그랬어. 이번에는 민지 씨가 대답을 한번 해봐 주세요. 이번에는 창고에 상품이 무려 2개나 있대. 상품의 하나의 단가는 100만 원이래. 기말재고 금액은 얼마겠어요? 크게. 맞아요? 공감해요? 박수. 2배 어려운 것도 맞췄네. 이번에는 3배 어려운 거 해볼까? 소연씨가 3배 어려운 거 해보세요. 상품이 3개나 있대. 하나의 단가는 100만 원이래요. 그러면 기말에 재고 금액은 얼마인가요? 300만 원이래요. 맞았어요? 박수. 한 100배 어렵게 해볼까? 좀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우리 일상적으로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러면 기말 창고에 갔을 때 기말 재고 금액은 어떻게 파악한다는 얘기예요. 수량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뭐도 알아야 돼? 그 상품의 단가를 알아야 돼. 그러면 2개를 곱하면 기말 재고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창고에 가서 기말 재고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해갖고 오세요. 그러면 그렇게 파악하면 되겠죠. 기말 재고 금액은 그래서 어떻게 결정이 된다? 첫 번째 뭐를 알아야 돼요? 수량이 있어야 된다. 맞고요. 두 번째로는 뭐도 알아야 돼요? 단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기말 재고 금액이 얼마인지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에이 별거 안 어렵네. 그럴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답변해 주셨던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고 기말 재고 금액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만, 자 우선 수량을 먼저 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수량을 결정할까? 자 보세요. 얘도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바로 쓸게요. 자 창고에 수량이 몇 개가 있는지를 알려면 우리 보통 흔한 말로 직접 가서 세보면 되죠. 얘를 우리는 실지 재고 조사법이라는 용어로 써요. 실제로 가서 재고를 조사한다는 뜻이에요. 또 얘를 갖다가 이 방법 말고 남아있는 수량이 몇 개인지를 아는 방법은 거기 창고 앞에서 계속 기록해 놨으면 상품이 들어올 때 상품이 나갈 때 기록을 해 놓았더라면 몇 개 남아있는지 세보지 않더라도 정확히 알 수가 있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계속 기록법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실무에서는요, 보통 제가 연말에 공인회계사들이 오게 되면 실사하는 거 2개 있다 그랬어요. 현금하고 재고 실사한다 그랬죠. 지금 우리 그 재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기말이 되면 그 공인회계사들은 회사에서 제출한 장부 있죠. 기록된 거. 그거를 들고 가서 창고에 가서 실제로 세봐요. 그럼 2개가 다 사용된다는 뜻이죠. 2가지가 결합된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혼합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실지 재고 조사법, 계속 기록법, 혼합법 3가지가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은요, 개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개별법, 우리가 상품을 사갖고 왔을 때 하나에 얼마에 주고 사갖고 왔는지를 체크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개별법을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개별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가 사갖고 온 상품이 있죠. 상품에 얘를 어느 거래처에서 언제 얼마에 주고 사갖고 왔다고 걔 택 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럼 되게 정확하겠죠. 그러면 어떤 물건을 팔더라도 언제 사갖고 온 거, 얼마에 사갖고 온 거, 얼마에 팔다 다 기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개별법은 물량의 흐름, 즉 들어온 거 순서대로 파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물량의 흐름과도 일치하고, 원가 계산 방법 중에서 여기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 중에서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이런 방법을 쓰려면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무척 이상적인 방법이긴 하단 말이죠. 이상적인 방법이긴 한데 원가가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왜 그러냐면, 자 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법은 하나 사갖고 왔을 때 걔
가격을 정보를 다 붙여놓는다 그랬었죠. 자, 예를 들어서 의류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의류에다가는 이렇게 택 작업 같은 거 하죠. 그 택 작업하는 것들이 여기 끝에다가 언제 얼마 주고 샀다는 거 그거 출력해가지고 하나씩 택 작업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하라 그랬냐면 도훈 씨가 한번 해봐요. 도훈 씨한테 창고 관리하면서 그 택 작업하세요. 그게 하루 종일 한 달, 1년 업무예요. 그랬는데 그 창고에 옷이 몇 벌이 있냐면 100벌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루 동안에 저기 관리하는 거예요. 택 작업하라고. 그러면 100벌에다가 택 작업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려요? 하나 그거 띄워갖고 틱, 하나가 띄워갖고 틱틱틱 하면 되죠. 그럼 100벌을 내가 이 개별법으로 작업을 한다고 치면 시간 얼마나 걸리겠어요? 하루 보통 근무 시간 8시간이죠. 하루 안에 끝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만 끝나잖아. 마음대로 놀아도 돼. 그럼 100벌에다가 택 작업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도 안 돼서 30분이면 아마 다 할 거예요. 그리고 7시간 반을 놀래. 그래도 월급 준대. 그럼 널널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옷이 창고에 100벌이 아니라 1000벌이 있다면 그래도 하루 작업 그거 이제 한 달 작업한다고 치면 가능하겠죠. 10,000벌 있다면 100,000벌 있다면 100,000벌 있다면 혼자서 못하겠죠. 즉 개별 단가 결정 방법은요. 개별법은 양이 많아지게 되면 혼자서 감당을 못해요. 되게 그럼 많은 사람이 또 필요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개별법을 일단 사용하려면 지금 원가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개별법은 어디서 지금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느냐 하면 여기 유통 할인 매장들 있죠.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히유, 플러스 전국망을 갖고 있는 유통 할인점에서 이런 걸 많이 사용해요. 그게 뭐냐고요? 여기 지금 제가 포스라고 썼죠. 포스 시스템이 뭔지 아세요? 거기 왜 여러분들 바코드나 그 QR코드로 틱틱 하면 띡띡 소리 나면서 계산하는 거 있죠? 그게 이해예요. 근데 이렇게 이런 그 포스 시스템을 만들려면 설치하려면 그 포스 시스템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러니까 전국망을 갖고 있는 그 유통업체나 이런 걸 돈 투자해서 그걸 관리해서 쓸 수 있는 거랍니다. 또 무식하게 포스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 뭐지? 별들의 전쟁에서 나오는 포스? 그 포스 아니에요 이거. 여기서 이 포스는 포인트 오브 세일즈 요거의 약자예요. 즉 여러분이 바코드에 띡띡띡 계산하는 것은 포인트 오브 세일즈 판매 시점에 이 기록들이 주로 다 나온단 말이에요. 판매된 거, 원가는 얼마짜리인 거, 언제 사갖고 온 거 그런 전산 자료들이 바로바로 기록되니까 무지하게 정확하겠죠. 근데 단점이 뭐예요?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들은 이렇게 재고자산의 단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개별법을 사용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해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게 되느냐 하면 첫 번째 선입선출법, 두 번째는 이동평균법, 세 번째는 총평균법, 마지막으로는 후입선출법.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네 가지를 사용하는데 얘네들의 전제 조건,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전제 조건은 물가가 상승한다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자, 여러분들 옛날 학교 다닐 때 버스 요금 얼마였어요? 지금은 얼마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와닿지가 않아. 나 때는 말이야
짜장면 한 그릇이 150원이었어. 버스 회수권이라고 그래가지고서 25원짜리 주고 타고 다녔어. 버스 한 번 타는데 얼마? 25원. 지금 얼마예요? 결과론적으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물가는 상승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여러분들한테 질문했을 때는 창고의 수량이 몇 개, 단가가 얼마. 그래서 단가가 하나인 줄 알았었는데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가가 상승한다는 전제 조건을 갖게 된다면 1월 달에 샀을 때 물가하고 5월 달에 10월 달에 샀을 때 물가가 똑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물가는 뭐라고요?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우리 창고에 있는 그 상품의 단가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팔았다 그랬을 때 얼마씩 판지를 어떻게 하라고 그거? 단가 수량을 아까는 쉽게 단가가 동일하니까 수량 곱하기 단가하니까 금액이 나왔죠. 근데 얘가 사갖고 올 때마다 단가가 계속 변하고 있어 지금. 그럼 기말에 재고 수량을 재고 금액을 얼마로 해야 하게 되느냐, 이건 배우지 않으면 계산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4가지를 하나하나 다 좀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일단 여기에서 여기 이동평균법이다, 총평균법이다, 요 명칭은 가중평균법이라고도 부르고요. 가중평균법 또는 교재에서 그냥 평균법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우선 여기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으로 먼저 이해를 시키고 난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보니까 누구는 영어 하면 질색을 하더라고. 영어는 안 쓸게요. 물가 상승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고 저기 영어로 쓰려고 했었는데 한글로 쓸게요.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저 영어 안 썼어요. 됐나요? 인플레이션은 영어로 의미가 물가가 상승한다는 뜻이고 반대말은 물가 하락, 이런 디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나 영어 안 썼어. 분명히 한글 썼어. 듣죠? 아니, 이게 없어 보인다. 디플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자 봐요. 여기 지금 기말재고를 알기 위해서는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도 있고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도 있죠. 근데 끝에 다 법 붙어 있죠. 그럼 요거 섞어놓고 성격 다른 거 찾으라고 문제 나오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꼭 구분하셔야 돼요. 이건 회계 2급, 회계 1급 수준에서 가끔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말재고에서 수량을 결정하는 법, 단가를 결정하는 법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여기 단가 결정하는 방법들의 우선 용어부터 뜻을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첫 번째, 선입선출법부터 설명하게 되면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은요, 먼저 들어온 거, 먼저란 뜻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회계에서는 선자 들어온 게 먼저라는 뜻이 되게 많죠. 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것을 선출, 먼저 판다는 뜻이에요. 보통 여기 영어에서 나중에 회계사들이 회계감사하러 오게 되면 영어 약자도 많이 써요. 뭐라고 많이 쓰냐면 얘를 갖다가 파이프라고 불러요. 파이프가 아니라 파이포. 이건 뭐의 약자냐면 나중에 말기 알아들으면 뭐 기분 나쁠 거 없잖아요. 그죠? 파이프는 first란 뜻이에요. first in, 먼저 들어온 거. first out. 그 약자를 줘서 발음은 파이프 아니에요. 파이포라고 불러요. 파이포. 파이퍼 메소드라고 부르면은 말기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후입 선출법만 알려 드릴게요. 후입 선출법은 라이포라고 불러요.
라이포.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last라는 뜻이고요. in 마지막에 들어온 걸 first out 먼저 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라이퍼 이렇게 용어를 갖다가 회계사들도 있어 보이게 보이려고 이렇게 쓰는 사람들 있을까 없을까? 대부분 이렇게 써요. 왜? 남들 못 알아들으라고. 그러면 그 뜻은 알아들어야 되죠. 그러면 선입선출법은 어떤 뜻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산 거 먼저 판다는 건 알아들었으면 얘를 갖다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어떤 게 이런 게 있는지를 알면 안 까먹겠죠. 어떤 장사를 할 때 먼저 사갖고 온 거 먼저 팔아야 돼요. 그 예를 알아야지. 뭐 용어만 맨날 알면 적용이 안 되잖아. 식료품 장사하시는 분들은 유통기한이 짧은지라 빨리 사갖고 온 걸 먼저 팔아야지 유통기한이 큰 걸 계속 팔 수가 있겠죠. 만약에 유통기한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없애야 되잖아. 그러면 손해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료품 관련된 장사를 하시는 분들 또 이마트 생각해 볼까요? 이마트 같은 경우 그렇지 않아도 이마트 하면 그 이마트 그 출장 회사 신세계백화점이거든요. 제 경력이 신세계백화점에 있어요. 근데 난 신세계백화점에 근무한 적이 없거든. 제가 이거 얘기한 적 있어요? 응. 그래서 자꾸 이마트를 대나봐. 저도 은근 사람들마다 자주 방문하는 곳이 다르긴 하겠지만 지난번에 여쭤보니까 어떤 분은 롯데마트 자주 간다 그러고 가게 되면 어떤 분은 이마트, 어떤 분은 홈플러스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랬더니 제 여친이 어저께 하는 말이 송천동인가? 거기 이마트 새로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저기 춘천에 이런 데 있었을 때는 저기 서울에 있을 때는 이마트 일주일에 한 3-4번은 갔어요.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별로 안 가게 되더라고 여친이. 그리고 좋은 점이 뭐냐면 거기는 사람이 뒷담 많어. 그러니까 카트 끌고 다니면서 많이 부딪혀. 근데 여기 춘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너무 널널해. 인구 밀도가 그만큼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춘천에 있을 때는 정말 우리만을 위한 쇼핑 공간이야. 시간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버티는 거 보면 신기하다. 거기 고객보다 거기 직원이 더 많아. 시간대에 따라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은요. 자, 그러면은 이런 이마트에서 이런 식료품을 파는 매장에 진열대에는 기간이 빠른 걸 앞에다 배치하겠어요? 기간이 늦은 거를 앞에다가 배치하겠어요? 빠른 걸 앞에다 배치하고 사갖고 온 지 얼마 안 되는 건 뒤쪽에다 해놓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고를 때 어떻게 골라요? 그냥 앞에서 이렇게 골라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야? 바보야? 그렇게 해놓으면 그만하면 다행이야. 거기 제 여친은 날짜까지 비교했다. 그럼 이렇게 선입선출법으로 적용하려고 해도 별 효과가 없겠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 심부름 보내면 저는 어떻게 사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골라. 그죠? 그러면 그런 가게는 매장에는 여자가 많이 가요? 남자가 많이 가요? 여자 중에서도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그럼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효과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의 대표적인 그런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그 상품이 어떤 게 있는지 이해를 해놓으면 선입선출법 좀 오래 기억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뭘 물어보겠어요? 어떤 경우에 후입선출법을 사용합니까? 사업 장사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사온 걸 반드시 먼저 팔아야 돼.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시간 없어. 신사.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거, 여러분이 스마트폰 사러 갔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노트 5 이거 몇 년 전에 나온 건데 이거부터 사세요. 그럼 그거 사요? 아니면 G 플립 3 이거 사세요? 그거 조금 전에 들어왔어. 그거 사세요? 그거 할까? 이것도 스마트폰 잘 안 와다? 여러분 옷 사러 갔어. 옷 사러 갔는데 2년 전에 있던 옷 꺼내주면서 선입선출법으로 이거 2년 전에 나왔던 옷인데 이거 먼저 사세요. 그럴까요?
그럼 네 그러고 사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어저께 들어왔는데 사세요 그러면 그거 보자. 후입선출법은 이런 그 비즈니스에서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신상을 먼저 팔아야 이익이 많이 남는 것들. 그래서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 두 가지 먼저 이해하시라고 용어들을 설명해 드렸답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여기 선입선출법에 대한 것들을 용어는 다 설명을 해 드렸으므로 그 다음에 설명해야 될 것은 선입선출법을 이용해서 기말재고를 확정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을 이용해서 기말재고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하는 방법. 그 두 가지를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불안해. 왜? 시간이 몇 분 남았어요? 10분 정도 남았나? 한 문제 풀 수 있을까? 한 문제 풀지 못하면 안 되겠지? 그냥 설명합니다. 여기 지금 제가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서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이 써놓은 거 있죠? 정확히 순서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쓴 거 아니에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쓴 것이란 얘기니까. 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필기 노트에 써져 있는 게 사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게 아니라 딴 데 있는 건데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드렸던 거기 때문에 예를 가지고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가 아니라 뭘 보시라고요? 다 쓸 거니까 예를 들어 드리는 걸로 예를 활용할게요. 일단 여기 칸이 됩니다. 한번 써보십시다. 자,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을 통해서 기말재고 결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1월 1일날 지금 기초재고가 100개가 있었대요. 근데 얘 단가는 얼마였었냐면 한 개당 1,000원이었답니다. 그러면 금액은 얼마치 있었던 건가요? 얘는 10만원어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월 5일날 장사하려면 사갖고 와야 되겠죠? 매입을 했대요. 몇 개를 매입했냐고 그러면 300개를 매입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 샀을 때 그때 단가는 1,100원. 이렇게 지금 물가가 좀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갖고 있는 금액은 얼마치가 된다는 얘기? 33만원어치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3월 7일날은 또 매입했네요. 매입. 이때는 몇 개를 샀냐면 200개. 단가는 얼마짜리를 샀냐면 1200원짜리. 그러면 금액은 얼마가 돼요? 24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월 4일날 매출을 했답니다. 매출 몇 개를 매출했냐면 400개를 팔았다는 얘기예요. 얼마에 팔았냐고요? 얘는 단가가 2,000원에 팔았대요. 그래서 금액은 80만원어치 팔았다는 얘기. 자, 됐죠? 자, 이렇게 해놓고 거기 써져 있는 것처럼 팔았을 때 얘는 뭐예요? 매출액이죠? 그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지금 기말 재고 금액이 몇 개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됐나요? 자, 그럼 봐요. 여기에서 기초 재고는 지금 몇 개가 있었어요? 100개. 매입한 거는 다 합쳐서 500개. 현재 상품 팔 수 있는 거 판매 가능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600개에서 400개 팔았대죠. 그죠? 자, 봐요. 첫 번째는 선출법으로
기말재고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재고 수량은 몇 개 남아있어요? 200개 남아있죠. 600개에서 400개 팔았으니까 그건 알아. 근데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갖고 온 거 먼저 팔기로 했죠. 그죠? 그러면 400개 중에서 100개 다 팔렸겠죠. 두 번째 있었던 거 300개도 다 팔렸겠죠. 그럼 기말재고로 남아있는 거 얼마짜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뜻이던가 보다.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 아이씨, 힘 빠져. 보기 좋게 할게요. 그러면 다시 써. 기초재고는 100개, 단가는 1000원, 그래서 금액은 10만원. 두 번째는 2월 5일날 매입했어요. 보통 지금 급하게 하면 꼭 이렇게 사고가 나. 단가는 1,100원, 금액은 33만원. 그 다음에 3월 7일 매입, 여기는 200개, 단가는 1,200원, 24만원. 4월 4일날 매출, 여기는 400개, 단가는 2,000원, 여기는 80만원.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있잖아요. 얘가 어떻게 이렇게 적혀져 있느냐면, 우리 지난번에 장부 배웠죠. 장부 중에서 얘가 보조 원장에 해당되는 상품 재고장이에요. 상품 재고장. 자, 그러면 기말재고 계산해 볼게요. 여기 조금 전에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한다 그랬었죠.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갖고 온 거 먼저 팔아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400개 팔고 남아있는 거는 어떤 것만 남아있어요? 200개 얘만 남아있죠. 단가는 얼마짜리가 남아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1200. 그러면 기말재고는 얼마가 계산된다는 얘기예요? 24만원. 이렇게 계산돼요. 그런데 얘가 선입선출법이 아니라 밑에다가 후입 선출법으로 계산하게 되면, 기말재고 남아있는 건 개수는 수량은 변동사가 없어요. 그런데 후입선출법은 뭐라 그랬었어요?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산 걸 먼저 판다 그랬죠. 그럼 여기 400개를 팔았다고 했으니까 400개 중에서 팔려면 200개 얘 먼저 팔아야겠죠. 그 다음에 300개 중에서 200개 팔아야겠죠. 그럼 남아있는 기말재고는 뭐뭐가 남아있게 돼요? 1월 1일날 기초재고로 갖고 있던 여기 1,000원짜리 100개가 남아있겠죠.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10만원일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100개가 남아있는데 여기 300개 중에서 200개 팔고 100개 얼마짜리? 단가가 1,100원짜리가 지금 100개 남아있어서 11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합친 금액이 얼마예요? 그럼 21만원 되겠죠. 21만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금액을 계산할 때 여기 상품 재고장을 보시고 아까 제가 그려드렸던 상품에 대한 얘를 완성시킬 줄 알아야지 돼요. 어떤 거? 요거 말이에요. 이렇게 그려놓고 계정은 상품. 자, 금액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기초재고제 이거. 기초재고가 얼마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 10만원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왜 됐죠? 단기 매입한 거 얼마예요? 단기 매입한 건 요거 두 개죠. 그죠? 33만원하고 24만원. 합치면 얼마입니까? 여기 57만원. 여기 57만원. 이렇게 쓰면 되겠고.
기말재고는 선입선출법을 쓰느냐 후입선출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기말재고 금액도 바뀌고 매출 원가도 바뀌겠죠. 그럼 일단 선입선출법으로 먼저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선입선출법은 얼마였었어요? 기말재고가 24만원이죠. 그럼 매출원가는 얼마가 계산돼요? 여기 두 개 금액 67만원에서 24만원 빼면 얼마 나와요? 67만원 돼야 되니까 43만원 나오죠.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매출원가는 43만원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여기서 상품 계정에서 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숫자는 뭐였었어요? 매출원가죠. 그럼 매출원가 계산됐죠? 이러고 끝내면 돼요? 이익 구해야 되잖아. 이익은 얼마예요? 37만원 딱 나와요? 여봐, 모르잖아. 나만 알지. 제가 요거하고 세트가 어떤 게 세트라 그랬었냐면은 여기 매출액에서 뭘 빼라 그랬어요? 여기 매출액은 지금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80만원 나와 있죠? 매출 원가는 얼마 계산됐어요? 43만원 이렇게 계산됐죠? 얘 빼면 이익이 얼마라는 뜻이에요?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매출 총이익은 얼마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계산하는 이유는 지금 매출을 할 때 항상 상품 매출로 쓰기 때문에 거기는 원가하고 이익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매출한 거에 대해서 원가도 알아야 되겠고 여기 상품 매출 총이익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계산 한번 꼭 해줘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가 되는 거고. 이해가 되셨어요? 자, 하나 더. 종치더라도 좀 기다리셔야 돼요. 오늘은 이번에는 선입선출법을 했을 때 기말재고가 24만원이었었죠. 그죠? 근데 후입선출법으로 하면 얼마가 돼요? 후입선출법으로 하면 기말재고가 21만원이잖아요. 그죠? 매출원가는 얼마가 돼요? 매출원가는 3만원이 더 증가하니까 그죠? 얼마가 되냐고요? 46만원이 되죠. 이해가 되셨어요? 즉 여기서 보면 기말재고액이 변동을 하게 되면 매출원가도 덩다리로 변할 수밖에 없죠. 한쪽이 증가하면 한쪽은 감소하는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오늘 마무리하면서 설명해 드릴 것은 여기 매출 원가와 요 밑에 있는 기말 재고는 서로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라는 거예요. 한쪽이 증가하면 한쪽이 감소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이고요. 제가 아까 매출원가는 뭐라 그랬었냐면 얘는 비용이라 그랬어요. 그죠? 비용으로 기억하셔야 되고 기말재고는 뭐예요? 자산이죠. 그죠? 이렇게 지금 기말재고에 의해서 매출원가까지 변동돼서 바뀌는 이 상황까지 그리고 아까 설명해 드렸던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 이렇게 금액을 원가를 매출원가를 계산해 놨는데 요 사이에 아까 순서대로 기말재고의 크기 순서가 이동 평균법이 요 사이에 있어요. 그 다음에 계산해 보면요. 그 다음에 총평균법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써드렸던 게 기말재고의 크기 순서예요. 그래서 제일 큰 거는 선입선출법, 그 제일 작은 거는 후입선출법, 그 중간에 뭐뭐가 있다?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답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되게 중요한 개정이고 내용인데 오늘 다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아, 아까 걔 한방 쉬어서 날리는 바람에 요거 설명을 다 못했어. 자, 오늘 가셔서 또 복습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잘 가요. 오늘